801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 두 번째. 저자, 염승환. 출판일, 2024년 1월 16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주식을 알자. 책 소개. 주식 입문서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의 후속편이 2년 만에 출간되었다. 1편보다는 난이도가 올라갔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했다. 주식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이지만 1편에 다 담지 못했던 내용, 개인 투자자들의 질문이 가장 많았던 주제들을 위주로 담았다. 100조 원이 넘는 자금이 주식시장에 유입되던 시절. 많은 이들이 주식 투자 정보 방송을 즐겨보고 듣기 시작한 때 저자인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는 염블리로 불리며 주린이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저자는 1탄에 이어보다 완성도 높은 책을 쓰기 위해 그동안 스스로도 많은 공부를 했다. 더 공부한 만큼 독자들이 더 나은 정보로 성공 투자를 하도록 돕고 싶었기 때문이다. 저자 소개. 저자, 염승환. 주식 투자 전문가.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 이사로 재직 중이다. 3프로TV, 이리온 등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매일같이 개인 투자자들과 소통하며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닉네임 염블리로 불리고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이 책은 주식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주제들을 담고 있지만 저자는 주식 투자는 결코 이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투자자 개개인이 직접 해보면서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아무리 관련 책을 많이 읽고 그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어도 손실을 볼 수 있는 것이 주식시장이다. 책을 통해 많은 지식을 쌓고 통찰력을 기르면서 수많은 선택과 시행착오를 통해 얻어진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주식 투자라는 성은 완성될 수 있다. 이 책이 주식 투자라는 성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조그마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많은 지식을 쌓고 통찰력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택과 시행착오를 통해 얻어진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주식 투자라는 성을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론과 경험을 모두 갖춘 성은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책이 주식 투자라는 성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조그마한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포트폴리오. 많은 개인 투자자가 자신의 포트폴리오가 제대로 구성되었는지 궁금해합니다. 너무 주식 비중이 높은 것은 아닌지, 반도체 기업만 너무 집중 투자한 것은 아닌지, 미국 주식도 투자했는데 이 정도 비중이면 적당한 건지 등 포트폴리오에 대해 계속 궁금해하고 고민합니다. 포트폴리오에 정답은 없습니다. 워런 버핏과 찰리 멍거는 집중 투자만 하라고 합니다. 워런 버핏은 3에서 4개의 종목에 75% 이상의 자본을 투자하라고 했는데요. 수많은 기업을 담아놓은 포트폴리오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50에서 100개의 기업에 분산 투자한 투자자 중에서도 부자가 된 사람은 있습니다. 피터 린치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투자자가 희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분산 투자는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벤저민 그레이엄은 아무리 확실한 투자처라도 내가 모르는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분산 투자를 하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절대 없습니다. 포트폴리오도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것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워런 버핏처럼 3에서 4개에 집중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해도 되고, 벤저민 그레이엄처럼 10에서 30개 기업에 분산 투자해도 됩니다. 나는 어떤 스타일이고 내게 맞는 포트폴리오 전략은 무엇일까? 를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번 한 장에서는 포트폴리오가 무엇이고 포트폴리오 구성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 실제 포트폴리오 상담까지 진행해 포트폴리오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블리의 꿀팁. 주식시장에서의 포트폴리오는 어떤 개념인가요? 포트폴리오는 다양합니다. 자산, 기업, 업종, 투자 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축의 정답은 없습니다. 자신만의 투자 성향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 구성 원칙은 무엇인가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첫 번째 원칙은 몇 개의 기업에 투자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자신의 투자 성향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같은 업종의 기업은 한 개만 선택하는 것입니다. 단 같은 업종이지만 스타일이 다르다면 같은 바구니에 담을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네 번째 원칙은 자신이 주로 보유한 기업들의 특징과 다소 반대의 특징을 갖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상대평가입니다. 비교 분석을 통해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으로 교체 매매하는 것은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계좌를 나누어서 계좌별로 포트폴리오를 따로 관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고배당주만 투자하는 계좌는 꼭 하나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현금 3천만 원으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좋을까요? 주식 투자 경험이 부족한 투자자라면 원금의 2, 3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고 안정적인 고배당 기업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 3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보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도 경험이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포트폴리오를 누군가가 대신해서 구축해 줄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산업, 다양한 기업에 투자하면서 스스로 경험을 꼭 쌓아나가기 바랍니다. 포트폴리오의 완성은 다양한 경험입니다. 저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살펴봐 줄 수 있을까요? 포트폴리오에는 다양한 기업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 종목이 담겨 있는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고 싶다면 먼저 종목별 비중을 파악해야 합니다. 비중이 가장 큰 종목부터 낮은 종목까지 분류한 후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만을 따로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손실이 큰 기업을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 기업의 미래를 예측해보고 상대평가도 해봐서 결론을 내리기 바랍니다. 손실의 크기와 상관없이 더 나은 투자 대상이 있다면 과감하게 교체 매매를 해야 합니다. 포트폴리오는 고민과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배경 지식이 있으면 됩니다. 배경 지식이 부족하다면 꾸준히 지식을 쌓으면 됩니다. 포트폴리오는 투자를 하는 평생 동안 고민해야 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미래를 모르기에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꾸준히 고민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변경해 보기 바랍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주식 투자에 큰 경험이 될 것입니다. 손실이 너무 큰데 과감하게 손절매를 하고 갈아타야 할까요? 보유한 기업의 손실이 매우 큰 상황에서 보유한 기업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할 때 많은 투자자들은 더욱 큰 공포심을 느끼게 됩니다. 보유한 기업의 손실이 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보유한 기업에 대한 공부입니다. 기업의 미래를 알아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 기업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기업의 과거와 현재를 일단 알아야 합니다. 기업에 대한 이해가 끝났다면 미래를 그려보기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그림이 안 좋거나 불투명하다면 보유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제지표, 매크로. 주식 투자는 기업에 대한 투자입니다. 앞으로 기업 가치가 상승할 기업을 잘 선정해서 투자한다면 당연히 좋은 결과가 도출될 것입니다. 즉 기업 분석을 잘해서 미래 가치가 증가할 기업인지 파악한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저평가되어 있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매력적인 투자 대상을 발견해서 투자를 했더라도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의 잘못이 아닌 기업의 경영이나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 때문입니다. 금리, 물가, 환율, 원자재 가격, 정부 정책 등이 그 변수에 해당됩니다.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은 실적을 냈더라도 물가가 크게 상승해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게 되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업의 경쟁력보다 외부 변수에 의해서 주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예측과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기업만 들여다봐서는 안 됩니다. 기업의 실적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금리, 물가, 환율 같은 경제 환경에 대해서도 중요한 부분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두 장에서는 기업의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 환경, 즉 경제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경제 지표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연불리의 꿀팁. 매크로는 대형이라는 의미의 접두사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경제 상황, 경제 지표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가, 금리, 환율, 수출, 수입, 무역수지, 경제성장률, 실업률, 중앙은행 통화정책, 정부 정책 등 경제 상황을 알 수 있는 지표들이 모두 매크로 지표입니다. 한국은 경기에 민감한 경기민감주가 많습니다.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에서 매크로 공부는 꼭 필요합니다. 매크로란 건 도대체 어떤 개념인 거죠? 매크로는 대형이라는 의미의 접두사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경제 상황, 경제 지표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가, 금리, 환율, 수출, 수입, 무역수지, 경제성장률, 실업률, 중앙은행 통화정책, 정부 정책 등 경제 상황을 알 수 있는 지표들이 모두 매크로 지표입니다. 한국은 경기에 민감한 경기민감주가 많습니다.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에서 매크로 공부는 꼭 필요합니다. 매크로는 기업 가치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한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은 대부분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은 경기에 민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은 수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대외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한국의 내수 경기가 좋아도 미국이나 중국 경기가 좋지 않다면 한국 제조업체들의 실적은 나아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한다면 글로벌 경기, 매크로의 흐름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국가별 경제 상황이 미치는 영향이 다른 점도 특징입니다. 석유화학은 중국 경기가 중요하고 자동차는 미국 경기와 한국 경기가 중요합니다. 매크로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왜 금리인 건가요? 수요 측면에서 금리는 자금을 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를 의미합니다. 자금을 빌려주면 그 사용료로 이자를 받고 자금을 빌리면 그 사용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수요 측면에서 이자는 금리를 의미합니다. 공급 측면에서 금리는 돈의 가치입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해 돈의 공급을 증가시키면 자금을 구하기가 쉬워져 경기는 회복되고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해 돈의 공급을 줄이면 자금을 구하기가 어려워져 경기는 위축됩니다. 금리는 주식 같은 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금리는 중력입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중력이 증가해서 주식,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면 중력이 감소해서 주식, 부동산 등 자산 가치는 상승하게 됩니다. 자금은 돈의 가치에 따라 이동합니다. 금리가 상승해서 돈의 가치가 오르면 은행, 채권 같은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합니다. 반대로 금리가 하락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주식, 부동산, 암호화폐 같은 위험 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합니다. 매크로에서 환율이 중요한 지표인 이유는 뭔가요? 환율은 상대국 통화와의 교환 비율을 의미합니다.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원화 가치는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게 됩니다.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원화 가치는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게 됩니다. 환율은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입니다. 달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입니다. 달러를 구성하는 통화 비중에서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는 83.1%를 차지합니다. 유럽, 일본의 경제 환경과 통화 정책은 달러화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입니다. 매크로에서 환율이 중요한 지표인 이유는 뭔가요? 달러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입니다. 달러는 위기 시에 매우 강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금융위기, 전쟁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글로벌 자금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달러화를 너도나도 찾게 되어 달러 가치는 크게 상승하곤 합니다. 달러는 위안화의 영향도 받습니다. 중국 경제 상황이 긍정적이면 위안화는 상승하고 달러는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안화 상승은 경제 성장과 경기 회복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안전자산인 달러는 힘을 잃게 됩니다. 2022년 채권 투자 붐이 크게 일었는데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채권은 만기까지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비교적 안전한 금융상품입니다. 채권 가격은 채권금리와 반대로 움직입니다. 기준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보통 채권금리도 상승하게 됩니다. 채권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반대로 기준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채권금리는 보통 하락하게 됩니다. 채권 투자에 가장 적합한 시기는 채권 가격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오를 가능성이 높은 시기입니다. 즉 현재 금리는 높지만 앞으로 물가가 둔화되고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면 채권 투자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앞으로 금리는 하락하고 채권 가격은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주식의 사계절. 늘의 여러분과 내일의 여러분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아니면 오늘의 여러분과 1년 후의 여러분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변하고 사람은 나이가 들기 때문에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오늘, 내일의 온도와 날씨가 다르듯 봄이 온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게 됩니다. 이러한 이치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세장이 오면 약세장이 오고 약세장이 지나면 다시 강세장이 시작됩니다. 금리와 물가,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그 속에 변화를 내포하고 있고 그 변화에 따라 다른 옷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잘 이해하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세 장에서는 주식 투자의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주식시장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분리의 꿀팁! 주식시장을 사계절로 구분하던데 주식의 사계절이 뭔가요? 주식시장에도 사계절이 존재합니다. 봄은 금융장세로, 경기는 좋지 않지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유동성의 힘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구간입니다. 여름은 실적장세로 돈이 풀리고 수요가 증가해 경기가 호전되면서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하는 구간입니다. 가을은 역금융장세로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과열되면 자산시장에 버블이 생길 수 있기에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 유동성을 회수하게 됩니다. 겨울은 역실적장세입니다. 긴축 정책으로 금리가 크게 상승하면서 시중에 돈이 사라지고 수요가 둔화되면서 기업들의 실적은 악화됩니다. 2020년 주식시장의 봄은 어떻게 찾아왔나요? 시계 사계절 중에서 봄은 금융장세입니다. 기업 실적도 좋지 않고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변경하는 구간을 의미합니다. 2020년 3월부터 2021년 1월까지가 그 구간에 해당됩니다. 기업들의 실적은 좋지 않지만 주가는 계속 오르는 것이 특징입니다. 실적은 안 좋은데 주가만 상승하니 주가가 비싸 보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유동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주가 상승의 속도와 폭이 매우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2020년을 대표하는 BBIG 2차전지, 바이오, 인터넷, 게임에 속한 기업들의 주가 폭등이 금융장세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021년 주식시장의 여름은 어떻게 찾아왔나요? 주식의 사계절 중에서 여름은 실적장세입니다. 실적장세는 저금리로 인해 풍부해진 유동성이 주식시장만이 아니라 실물경제에도 투입되어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투자가 늘어나면서 경제도 비교적 크게 성장하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주식,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상승해서 소비가 늘어나는 부의 효과까지 작용하며 기업들의 실적은 더욱 좋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장기금리도 동반해서 오르는 시기입니다. 시장의 낙관론이 팽배의 위험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2년 주식시장의 가을은 어떻게 찾아왔나요? 주식의 사계절 중에서 가을은 역금융장세입니다.
중앙은행이 경기 과열을 차단하고 과도한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면 주식시장의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시작됩니다. 가을이 오면 주식시장은 기업들의 호실적을 외면합니다. 금리 인상의 차가운 바람이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과거보다 높은 상태라면 금리 인상이라는 차가운 바람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시장의 가을은 투자를 조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2022년 주식시장의 겨울은 어떻게 찾아왔나요? 주식의 사계절 중에서 겨울은 역실적 장세입니다. 재고 조정에 의한 기업 실적 악화 구간이라고도 합니다. 긴축 정책이 지속되면 경제는 위축되고 소비는 감소하게 되는데 호황기에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공급을 늘린 기업들은 둔화되는 수요에도 공급을 줄이기가 어려워 많은 재고를 보유하게 됩니다. 기업들은 재고를 줄이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재고 조정을 단행합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의 실적은 크게 악화되고 주가 역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투자 측면에서는 주식 투자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겨울이 지나면 마침내 봄이 오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의 사계절 같은 사이클을 왜 공부해야 하나요? 주식시장에는 반복되는 사이클이 존재합니다. 봄이 오면 하락장이 끝나고 유동성 증가에 의한 강세장이 시작되고 여름이 오면 실적 증가에 의한 강세장이 지속됩니다. 가을이 오면 유동성이 줄어들며 하락장이 시작되고 겨울이 오면 실적 악화에 의한 하락장이 지속됩니다. 주식 투자의 가장 좋은 시점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구간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기에 가장 위험한 구간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구간입니다. 주식의 속성. 주가는 매일 변합니다. 어떤 날은 플러스 10% 급등하지만 어떤 날은 마이너스 10% 급락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기업은 지난 10년간 10배 상승하며 시가총액이 커졌지만 지난 10년간 주가가 하락해서 시가총액이 크게 감소한 기업도 있습니다. 기업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면 모두가 행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업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단기적인 주가 상승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주가 상승은 쉽지 않습니다. 내장에서는 기업의 주가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상승하고 어떤 요인에 의해서 하락하는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또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기업을 찾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기간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면 뛰어난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염블리의 꿀팁! PER은 주가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나요? 주가는 EPS PER입니다.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거나 PER 멀티플 2 상승할 때 주가는 상승합니다. PER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기업의 성장성이 돋보일 때, 정부 정책이나 산업 환경이 기업에 유리할 때, 금리가 크게 하락할 때, 증시의 유동성이 풍부할 때, 주주가치를 증가시키는 정책 등을 실행할 때 PER은 크게 상승합니다.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같은 정책은 배터리 기업들의 PER을 상승시키는 중요한 촉매제로 작용했습니다. PER을 상승시키는 강력한 동력 중 하나인 정부 정책에 투자자들은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야 합니다. PER 상승이 주가 상승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새로운 시장으로 기업이 진출하는 것은 기업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확장은 곧 성장입니다. 기업의 성장은 PER 상승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규 시장 진입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진입 자체만으로 주가가 단기에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주가치를 올려주는 주주환원 정책은 기업의 성장과는 무관합니다. 하지만 주주환원 정책 강화는 PER을 올려 주가를 상승시키는 마법을 지니고 있습니다. 미래의 이익 성장이 담보되어 있고 PER 상승을 일으킬 촉매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그 기업은 시장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PER이 상승할 기업은 어떻게 찾나요? PER이 상승하면 주가는 상승합니다. PER을 상승시키는 것은 크게 단기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PER을 상승시키는 단기적 요인에는 우호적인 수급 환경이 있습니다. 증시에 유입되는 자금이 늘어나게 되면 기업 이익이 부진해도 PER을 상승시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사건 이벤트 효과도 PER을 상승시킵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의 마스크 제조사, 드라마 오징어 게임 흥행 당시의 드라마 제작사들은 단기적인 PER 상승 효과를 누렸던 업종들입니다. 스케줄 효과는 기업이나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이나 신제품 등의 일정이 발표되면 멀티플이 상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신작 게임 출시, 영화나 드라마 출시, 신차 및 스마트폰 출시 등이 있습니다. 스케줄 효과는 장기 투자가 아닙니다. 스케줄이 임박했거나 스케줄이 지나갔거나 스케줄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매도를 해야 합니다. 단, 스케줄이 연기되었을 때는 매도를 할지 보유를 할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PER이 상승할 기업은 어떻게 찾나요? 구조적 요인. PER을 상승시키는 구조적 요인은 Q수요의 성장입니다. 판매 가격을 올리건 내리건 제품이 팔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비용을 줄여도 제품이 팔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Q가 성장하고 이 성장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장기적인 주가 상승이 가능합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3년간 꾸준히 상승했던 것은 Q 성장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가는 어떤 요인들에 의해 하락하게 되는 건가요? 주가 급락의 원인들은 다양합니다. 실적이 좋지 않아서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카카오의 사례처럼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리 급등, 정부의 강력한 규제, 엔데믹, 주주가치 훼손 등 여러 원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면 주가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투자한 기업들의 실적만이 아니라 기업 가치가 훼손될 만한 이슈들이 있는지 항상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주가는 어떤 요인들에 의해 하락하게 되는 건가요? 주가는 이익이 구조적으로 감소하거나 PER이 하락할 요인이 발생했을 때 하락을 합니다. 롯데하이마트와 LG디스플레이는 구조적인 이익 감소로 주가가 장기간 하락한 대표적인 기업들입니다. 뉴프렉스는 아직 대중화 초기인 AR, VR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했다가 애플 AR, VR 기기 출시 연기 소식에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실적이 아닌 PER, 즉 기대감으로 상승했다가 기대감이 약화되자 주가가 하락한 것입니다. 주가는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익과 PER 멀티플에 대한 공부는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주가는 어떤 요인들에 의해 하락하게 되는 건가요? 기업의 주가는 이야기 검증 다큐멘터리 또는 공상과학 소설 추가 이야기 검증의 단계를 거치며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기업의 미래를 변화시킬 이야기가 형성되면 주가는 반응합니다. 긍정적인 변화라면 주가는 급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상승이 타당한지 시장은 검증 작업에 들어갑니다.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라면 주가는 유지되고 다음 이야기를 또 찾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가 긍정적이라면 주가는 또 상승하고 또 검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희망을 주던 이야기가 비관적으로 바뀌면 주가는 크게 하락하게 됩니다. 시장의 끊임없는 검증 과정도 주가를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입니다. 주가가 피크아웃했다는 표현이 있던데 무슨 뜻인가요? 주식시장에서 피크아웃은 실적이나 경기가 고점을 찍고 본격적인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지금이 가장 좋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보다 상황이 나빠질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피크아웃은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1년 삼성전자, POSCO 홀딩스는 피크아웃 우려 때문에 대규모 이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주가는 미래를 선반영합니다. 현재의 실적보다 미래의 실적이 지금보다 더 증가할지가 주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주가가 피크아웃했다는 표현이 있던데 무슨 뜻인가요? 자본 배치란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처럼 기업이 보유한 자본을 어디에 투입할지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타트업 CEO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자본 배치는 적절한 자금 조달 및 사업 성장을 위한 투자입니다. 스타트업은 무엇보다 생존이 우선입니다. 스타트업을 지나 성장 궤도에 진입한 기업의 CEO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자본 배치는 사업 확장을 위한 재투자입니다. 기업이 현재에 안주하는 순간, 쇠퇴기는 순식간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성숙산업 및 쇠퇴산업은 어떻게 자본 배치해야 주가가 오르나요? 성숙기에 진입한 기업들은 정체된 성장을 만회하기 위해 성장에 집중할지, 아니면 성장에 일부 투자하고 또 일부를 주주들에게 돌려줄지, 아니면 번 돈의 대부분을 주주들에게 돌려줄지 결정해야 합니다. 사람처럼 기업도 젊고 싶은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숙기에 접어든 기업들이 다시 젊어지기 위해 신사업에 투자하거나 대규모 M&A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투자자들은 기업의 자본 배치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투자한 기업의 자본 배치가 어떤 방향이고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무리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주식 투자 성공을 위한 중요한 열쇠입니다. 성숙산업 및 쇠퇴산업은 어떻게 자본 배치해야 주가가 오르나요? 워런 버핏은 주식시장을 미스터 마켓이라고 불렀습니다. 시장의 변덕이 너무 심한 것을 빗대서 한 말입니다. 사람의 감정은 하루에도 여러 번 변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다가 갑자기 비가 와서 기분이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맛있는 저녁을 먹고 다시 기분이 풀리기도 합니다. 주식시장도 변덕이 심합니다. 기분이 좋아 주식시장이 오르기도 하지만 다음날 갑자기 울상이 되어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미스터 마켓의 변덕은 일상입니다. 일상을 받아들이고 주식시장의 변덕을 잘 활용한다면 주식을 싸게 매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